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태국 선교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 토크 세 번째 시간인데요. 태국 선교 어디까지 알고 있니? 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태국 그러면 뭐 많이들 여행들 오셨고 한 번 이상 왔다 가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 관광객도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뭐 100만 명이 이상이 왔다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태국에 약 한국 선교사만 400가정이 넘게 있습니다. 더 이렇게 등록 안 하신 분들 하면 한 500가정 정도 보는데요. 그 500가정에게 한 팀의 단기 선교팀이 왔다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그러면 몇 명이 왔다 갔을까요? 네, 한 팀에 보통 한 뭐 10명, 그렇게 잡아볼까요? 적게 잡은 거겠지만 10명 잡아도 500팀, 네, 500, 5천, 5만 명 1년에 네, 선교를 위해서 왔다 가신 분이 5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뭐 태국 그러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한번 태국의 좀 더 전반적인 선교의 모습을 같이 한번 좀 더 깊숙이, 네, 우리 늘 강조하죠. 좀 더 깊숙이, 네, 겉에서 핥지 말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국의 선교가 시작된 것, 특별히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28년. 오호. 한국보다 더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늘 그러지요. 한국보다 우리 개신교 신앙으로는 형님국가다. 아시아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요. 정말 선교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올해로 193년이 됐네요. 좀 있으면 2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나라 태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선교가 깊이가 있고 다양하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은 1956년도에 오셨어요. 1956년도에 최찬영 목사님, 김순일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6.25 막 마치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신 거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 한국 선교사는 올해가 65주년입니다. 제가 회장할 때가 60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벌써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선교가 참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태국 하면 여러분이 태국을 잘 관찰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요. 전 세계의 선교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굉장히 태국은 샘플 같은 국가예요. 선교에 있어서. 우리 옆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죠. 태국은 보통 이렇게 네 지역으로 많이 나눕니다. 북부 초록색, 중부 노란색, 동북부 약간 주황색 나지요. 맨 밑에 이제 약간 또 초록색 나는 지역이 남부 지역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네, 태국은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태국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다면 알 수 있는데 태국은 우리가 와서 보기엔 다 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태국은 미국 같은 나라예요. 왜냐? 여러 인종이 섞여서 복합 인종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거든요. 중앙에 살고 있던 타이족 그들이 나라를 확장하면서 저 북쪽에 뭐 버마 여러 산족들, 또 북동부의 라오스, 또 캄보디아 사람들, 또 남부로 내려가면 남부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사람들, 거기에다가 또 인도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뭐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함께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 중에 시민권을 받으면 태국 사람이고요. 시민권이 없으면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들어보시는 인종들이 대부분 아시아 분들이잖아요. 아시아의 여러 인종들이 합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시아 사람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 사람들은 그냥 태국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태국에는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남부 지역입니다. 우리 남부 지역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말라카 왕국이었던 남부 말레이시아 왕국의 일부를 태국이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 지역은 문화가 이슬람 문화예요. 여러분 태국에는 불교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많아요. 기독교는 1%가 채 안 되는데 이슬람은 7, 8% 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슬람이었던 사람들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남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죠. 태국은 평화의 국가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지난 십몇 년 동안 수천 명이 죽었어요. 남부에서. 왜 그럴까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약간 좀 말라카 옛날 말레이시 계열의 주민들, 이슬람 주민들이 태국 정부와 굉장히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가 잘 모를까요? 그것은 매일 한두 명, 뭐 많으면 한 5명, 10명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뉴스 토픽에 올라갈 정도의 사망자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매일. 누적되니까 수천 명이 되는 겁니다. 전쟁 난 것보다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태국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태국 남부는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모슬렘 사역을 하는 태국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이 불교 국가인 줄 알았고 태국에서는 불교인들만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태국에서 모슬렘 사역을 한다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모슬렘 전도도 가능한 국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모슬렘들에게 접근하고 포교하고 제자 양육이 가능한 곳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슬렘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슬람 사역하시는 분들 일부러 오신 분들도 계세요. 좀 더 자유롭게 이슬람을 접근해서 선교할 수 있는 국가가 태국이다. 여러분 색다르지요? 네,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지금 태국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태국을 다녀가셨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셨지만 너무 태국 선교사, 태국 선교 이렇게 한마디로 뭉뚱그리기에는 태국 선교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해했다면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태국 선교 가니? 태국이 어느 지역? 어떤 종류의 선교야? 네, 그런 분들은 이미 선교의 다음 단계에 가 계신 분들이죠. 여전히 그냥 태국 선교, 태국 뭐 똑같은 걸로 하나로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본다면 그분은 아직 수박의 겉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다녀가셨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고 어느 지역에 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태국 선교를 경험하고 가신 거예요. 코끼리, 왜 장님이 이렇게 소경이 코끼리 몸 만지기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만진 사람은 와, 이 뭐 통나무 같아. 몸통을 만진 사람은 이야, 이거는 뭐 굉장한데? 네, 코를 만진 사람은 말랑말랑하고 길어. 이게 코끼리에 대한 표현이겠죠? 태국은 코끼리 같은 나라입니다.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남부 지역 길다랗죠. 코끼리의 코 지역입니다. 태국 지도가 원래 코끼리 얼굴을 닮았다고 그래요. 태국 사람들이 코끼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코끼리의 코를 닮은 남부 지역은 모슬렘, 이슬람 선교를 지금도 하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OMF가 주로 여기서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그렇게 남부 지역을 개척했고요. 지금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부 지역은 쓰나미 이후에 큰 쓰나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문이 많이 열려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좀 더 깊이 들어간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남부의 다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은 남부의 복음화 지도죠.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다 조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남부 지역이 얼마나 지금 복음화율이 낮은가. 왜 낮을 수밖에 없는 건 이슬람 지역이니까요. 목숨 걸고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 또는 자신이 선교사인 것을 드러낼 수 없게 사역해야 되는 지역, 바로 그 지역이 태국의 남부 지역입니다. 태국 이제 전체 지도와 남부 이게 모습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보실 수 있죠. 네. 남부에도 사실은 그 초창기 1828년, 뭐 184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방콕을 제한된 선교를 이제 허락을 받았다가 왕실로부터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이제 자유가 얻어졌어요. 그럴 때 올라간 지역이 이제 치앙마이고 그때 내려간 지역이 여기 뜨랑이나 나커시타마야시라는
남부 지역에서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학교를 또 세웠고요. 그래서 나커시 타마라시나 이 뜨랑에 가시면 아주 유서 깊은 교회, 또 아주 유서 깊은 학교들을, 크리스천 스쿨들을 또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나라입니다, 태국이. 이제 다시 우리 태국 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보고마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저 위에 초록색이 많은 지역이 북쪽 지역이죠. 지형도를 썼기 때문에 그쪽이 산간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우리 중부 지역과 동북부 지역은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옅은 베이지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지와 저쪽 사실은 동북부 지역도 평지이긴 평지인데 거긴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형 지도에 보면 코랏 고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방콕에서부터 쭉 높아진 다음에 거기서 평평한 평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코랏 고원지대. 또 남부는 남부지대로 이렇게 가늘게. 전체적으로 코끼리 얼굴 모양 상상되시나요? 저 위에 북쪽은 머리 부분, 약간 동북부는 귀 부분, 그쵸? 방콕과 방콕고 옆에는 그러니까 입과 이렇게 입이 벌려진 모습, 상아 같은 지역이죠. 그리고 길게 남부로 내려가면 코끼리 코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끼리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산 지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북부 이산 지역은 기회의 땅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산 지역의 일부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고 초창기에 이산 지역을 많이 우리 동북부 지역을 다녔는데 동북부 지역에요 인구가 태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삽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 중에는 어떤 산족 지역 소수 민족을 빼놓고 정상적인 태국 주민으로 따진다면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태국 전역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산모작이 가능한데 저 이산 지역은 고원지대다 보니까 또 석회암지대다 보니까 배수가 빨라가지고 비가 적게 와서 일모작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 4분의 3을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 있는 태국 노동자의 대다수가 저 이산 지역에서 저 동북부 지역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곳은 기회의 땅입니다. 일반적인 태국 사람들이 만만디 그렇죠? 뭐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저분들은 좀 가난함을 알고 또 간절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수용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태국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면적의 3분의 1이 되는 지역, 핵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전 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북쪽 지역에서 또 남부 지역까지 존송이라는 부흥사가 와서 부흥운동을 한번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동북부 지역에서는 별로 큰 부흥운동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번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동북부 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많고요. 저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도시로 흩어져 살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가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을 듣고 또 국내에서 복음을 듣는 유일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로 가서도 많이 전도되고 있고요. 그분이 돌아와서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어떤 기와 폭발점이 일어난다면 그 네트워크를 따라서 태국 전국으로 쫙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네트워크를 가진 집단이 저 동북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약간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회들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해서 집단으로 모든 도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좀 더 전통의 굴레, 문화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많이 간 사람들을 접근하면 좀 더 복음화하기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 뱅콕에서도 지난 한 15년 동안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 많은 새로운 믿는 사람들이 동북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향을 떠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좀 더 복음에 수용적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부는 새로운 부흥의 어떤 핵심 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어진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다 이게 복음에 굉장히 필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함께 연결되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멋진 지역입니다. 관심을 꼭 가져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북부만 확대한 모습이죠. 저 라오스로 갈 수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캄보디아로 갈 수 있고
라오스를 바로 넘나면 베트남의 중부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참 이게 복음의 루트가 될 수 있고, 또 중국에서 그 새로운 실크로드 만든다고 저 위에 중국의 곤명이나 이런 지역부터 해가지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다 놔주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그들은 상업과 여러 가지 경제적 이렇게 착취의 도로일지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도로로 쓸 수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북부 지역을 한번 볼까요? 저 치앙마이로 대표되는 북부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부 지역 하면은 북부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다 옛날 난나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던 곳인데요. 여기 다 산간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 속에는 다양한 산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소수 부족 사역을 많이 합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교회를 지어주고 그들의 학교를 도와주고 기숙사를 세워주고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족속별 사역을 하죠. 카렌족, 라우족, 리수족, 아카족 여러 족속들이 태국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앙마이라는 도시에는 이전에 부흥운동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굉장히 크리스천 농도가 밀도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병원, 신학교, 기독교 학교,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되어 있는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치앙라이 쪽으로 모든 산간 지역에 있는 산족들을 돕는 선교를 하죠. 그게 특별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태국 선교를 봤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태국 안에서의 특수 선교를 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왜? 산족이 태국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거든요. 몇백만은 되지만 태국 전체 인구가 6,700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소수민족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 산속에서 쉽게 도시로 내려올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역은 굉장히 태국에서 보면 특별한 사역인 거죠. 저는 소수부족 사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수부족 사역에 사명이 있는 분들은 저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소수부족을 품고 제가 알고 있는 뿌라이족을 선교하고 있는 안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성여인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작은 족속에 아주 작은 뿌라이 족속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공급합니다. 성경도 번역하시고요, 그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직업을 주려고 직업 훈련을 시키시고 정말 그 작은 부족을 위해서 평생을 지금 바치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민족 사역은 또 그곳에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전체 태국 복음화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좀 특별한 사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부에 제일 많이 단기 선교팀이 가거든요. 그것만 보고 가신 분들은 저 산지적 선교가 태국 선교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태국 전반적인 선교의 모습을 스크린하지 않고 선교제를 발을 디디면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 범할 수밖에 없는 실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논리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북부 쪽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산속에 세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죠. 그런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치앙마이 중심으로 너무 많이 계세요. 200가정 넘게 계시거든요. 그 작은 지역에 태국의 77개 도 중에서 한두 개 도에 너무 많이 밀집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아직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 정말 이 소수부족 사역에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소수부족을 돕고 한국교회에 소개하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그 반응 때문에 그냥 소수부족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북쪽에서 늘 이런 문제로 반성을 합니다. 선교 전략을 얘기할 때 지금 북쪽에는 우리 치앙마이, 치앙라이에는 너무 선교사가 많아. 태국 전체로 볼 때 이건 너무 많은 거야. 생각해보세요. 6,700만 원을 위해서 400가정이 와 있는데 그 중에 200가정이 2개 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200가정이 그 나머지 75개 도에 있는 거지요.
너무 집중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복음화율로 따지면 전체 평균은 0.7%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소수 부족들만 따진다면 뭐 20%, 30%, 50%, 70%막 이렇게 부족들의 복음화율은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솔직한 고민은 흩어져야 되는데 누가 소명받은 자고 누가 소명받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은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수 부족을 품는 분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태국 선교사가 아닙니다. 나는 카렌족 선교사입니다. 나는 라오족 선교사입니다. 나는 리스족 선교사입니다. 나는 몽족 선교사입니다. 나는 몬족 선교사입니다. 나는 아카족 선교사입니다. 왜? 이 족속들은 태국에만 사는 게 아니고요. 옆나라 미얀마와 중국의 남부 지역과 라오스와 베트남에도 있거든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그들의 그 종족을 따라서 서로 교류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종족을 따라가신 분들입니다. 네, 나라를 따라가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소수부족 사역자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깊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 없이 그냥 한국교회 반응이 좋아서 너무 쉬운 선교를 할 수 있어서 그 불쌍하고 어려운 모습을 와서 보고 나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동기로 소수부족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더 이제 더 많은 태국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역지를 한번 변경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권해 봅니다. 중부지역 사역을 생각하면요. 중부지역에는 뱅콕이라는 거대한 곳이 있잖아요. 뱅콕과 주변에 있는 수도권을 따지면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문화와 행정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역이죠. 마찬가지로 이 중심지역에는 처음 선교사들이 1828년에 왔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끊임없이 이곳을 본부로 썼기 때문에 모든 선교단체의 중심 본부와 모든 생겨난 현지 교단의 교단 본부들 또 신학교들 여러 가지 중심되는 것들이 다 이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사역이죠. 그리고 신학교, 교단본부, 선교본부의 사역 이런 것들이 이 뱅콕을 중심으로 한 중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고는 사하킷이라고 해서 사하 크리스티안, 그러니까 EFT라는 연맹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태국 기독 연맹, 여러 선교단체와 소수 교단들이 합력해서 복음주의 연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국 기독교단,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인데요. 거기에 본부를 이제 사진이죠. 사하킷 크리스티안, 아까 말씀드린 그 태국 복음주의 연맹,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태국 기독교단의 로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75년 이상에 대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장자교단입니다. 이런 이제 동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한인 우리 선교사회 유튜브 채널에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역사와 발자취를 이해해야지 우리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이 있는 선교가 가능하다. 이런 동기로 이런 영상들을 계속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또 태국 기독교 전체 교단들, 협의체들이 함께 만든 태국 기독교 연맹이 따로 또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전체 태국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위한 연합사역을 또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눔 사역도 지금 코로나 가운데 저 단체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하자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태국 방콕에 있는 오래된 신학교죠. BBS라는 신학교입니다. 방콕 바이블 세미너리. OMF가 중심되어서 세웠고 지금은 뭐 태국 복음주의 연맹에서 대표적인 신학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콕에 있는 BIT 신학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태국 기독 교단, CCT 교단 산하의 또 중심 이런 신학교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이제 태국에 있는 베프티스트 교단 로고입니다. 기독 신학교도 또 뱅콕에 있습니다. 또 오순절 교단도 이렇게 태국 뱅콕에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의 신학교도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의 모습입니다. 방콕 크리스천 병원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세우시고 지금도 아주 유수의 아주 능력 있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연맹이 이렇게 교단의 소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국 선교사님께 세우신 감리교 신학교, 네, 이런 신학교도 뱅콕에 있습니다. 아까 기독교 연맹이 주최하고 있는 콩글레스라는 이제 대형 집회가 있습니다. 연합부흥회죠. 모든 교파를 다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태국을 위해 기도하고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써 나가자, 이런 목표로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모임을 갖는데, 이런 모임들이 연합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교회가 있죠. 우리 태국에 와 계신 우리 한국 교민들도 뱅콕에 제일 많기 때문에 뱅콕에 여러 개의 한인교회가 있고, 또 한인교회들도 그냥 한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 힘과 기도와 영적인 능력을 모아서 태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직접 아울리치를 나가고 직접 또 태국 교회를 함께 개척해가지고 운영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OF 같은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선교단체도 뱅콕에 중심을 두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콩그레스, 아까 말씀드린 그 연합집회의 모습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BBS 신학교. 네. 이건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올라주셨는데, 태국 신학협회입니다. 뱅콕에 있는데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태국의 신학을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임도 뱅콕에 있습니다. 콩그레스 최근에 했던 모임, 또 태국 성서공회가 뱅콕에 있고 또 지부가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또 출판문들을 계속 번역하고 만들어서 출판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성서공회가 단순히 성경 보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출판 사역도 병행하고 있다. 또 양대산맥으로는 OF에도 깐녹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OF에서도 굉장히 많은 출판 사역을 하고 있다.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는 드루안노 소원을 만드셨어요. 드루안노 출판사를. 그래서 GP 선교사의 그 산하에 드루안노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 한국에서 좋은 책들을 가져다가 번역해서 소개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지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각각 굉장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 한 장을 골라도 이것은 일반 행정지도거든요. 도로망과 뭐 지역 명칭이 나와 있죠. 태국 전체를 볼 수 있죠. 뭐 이런 지도를 참조해서 우리가 선교의 어떤 개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무슨 지도일까요? 에틱 지도입니다. 에틱 그룹. 뭐냐면 종족들이죠. 태국에는 어떤 종족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근데 이런 에틱 지도를 또 구하는 분들은 관심이 종족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종족에 선교사가 없을까? 어느 종족에서 선교사가 있다가 이제 중단됐을까? 그런 것들을 계승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같은 에틱 지도인데 좀 더 다른 색깔로 이제 구분해 놓은 것이고, 시대마다 조금씩 정보가 달라지고 있죠. 네. 이것은 무슨 지도일까요? 인구분포 지도입니다. 네. 같은 태국 지도지만 저 인구분포를 보면서 대도시 집중 사역을 하는 걸 원하는 분들은 저거 굉장히 중요하시 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지역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핵심 지역, 거점 도시들을 장악해서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뭐 메카브란 이후에 이런 도시 집중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도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인구 분포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같은 인구 분포 지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자기의 주 타켓 지역을 선정하시는 우리 성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좀 오래된 거고 조금 더 새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화 지도입니다. 빨간 곳이 분 단위에 단 한 개의 교회도 없는 곳들을 다 리서치해가지고, 아까 기독교 연맹에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고 연락을 해가지고 다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국에는 시급하게 이런 지역들의 교회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몇 년도까지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곳에 우선적으로 교회를 세우자. 비전 지도인 거죠. 비전 지도. 우선적인 교회 개척 지역을, 타켓 지역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의해가지고 새로운 선교사님이 나는 저런 곳으로 갈 거야. 나는 기존의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은 곳, 저렇게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급선무로 태국에서도 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원하는 곳, 나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거야.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지도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컬 처치를 개척하는 것,
또 교회 개척을 한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가 중요하겠지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와서 리서치를 마치고 20년 전이군요. 벌써 20년 전에 리서치를 마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사역을 할지 고민할 때 만들었던 지도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다 가봤어요. 언어를 하면서 한 1년 동안 저 모든 지역들을 웬만하면 또 시니어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노력은 뭐냐면 태국의 동서남북을 다 가보자. 태국 중심으로 주변 국가 5개국을 한 번씩 다 가보자.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선교들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나서 내 사역을 정하자. 그게 그 당시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뭐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 혼자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다 방문해보고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북부는 산족 사역이 굉장히 강하게 민족 사역이 그런 소수부족 사역이 있는 곳이다. 중부는 인프라 사역, 교단, 선교부 중심들이 있는 곳이다. 북동부는 또 저런 특성이 있고 남부는 또 이슬람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곳이다. 이제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각 지역을 방문해보고 시니어들을 만나서 면담을 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사역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부르심이 내가 태국이 맞지만 태국 안에서 나는 무엇을 계승하는 것이 맞을까? 어떤 선교의 맥락에 내가 포함돼서 내 평생을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 또 기도하는 거죠. 네. 나를 부르신 지역은 어딜까? 태국을 부르신 거 오면 아멘 하고 왔는데 태국에서 와도 보니까 태국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저 소수부족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메인 종족 또 저 가난하고 가능성이 있는 어쩌면 친 라오스, 친 캄보디아 사람들 아니면 남부의 이슬람 사역들, 중부의 메인 태국 사람들 정말 어느 곳에 이제 태국 안에서 또 나의 부르심은 어딜까? 네, 그런 것들을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했던 것들이 당시에 저의 선교의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연결되었느냐, 어느 지역을 가보셨는가, 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태국 이해는 너무 다를 것입니다. 저는 기왕에 단기 선교를 시작했다면 아는 선교사님만 따라가지 마시고 소개해달라고 해서 북부에 가봤으면 중부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동북부도 한번 보내보고 남부도 보내보고 해서 태국이란 나라의 전체적인 선교의 모습은 이렇구나. 우리 교회가 돕는다면 어느 지역, 어느 분야로, 어느 방향으로 돕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전체 태국 복음화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해보면서 하는 것이 인맥 선교를 벗어나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많거든요. 인맥 또는 출신, 교파 이런 걸 따라하는 선교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품은 태국 그 선교에 조금이라도 크게 일조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일조할 수 있는 선교의 방향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또 다른 선교의 모습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태국과 주변 5개국을 함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넓게. 저희는 태국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선교의 비전이 뭐냐면 태국을 중심으로, 태국은 자유국가하고 안전한 지역이니까 주변에 미얀마 어렵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어렵잖아요. 다 추방당하시고 라오스도 공산주의사입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고 베트남도 자유가 생겼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지역이고 캄보디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을 중심으로 사역하되 인도차이나 이 5개국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역해 나갈까?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관문입니다. 관문. 이웃나라와 접하는 국경 포인트, 이미그레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그 국경 포인트들, 여기서 선교하면 태국 사람뿐 아니라 옆 나라에 늘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선교할 수 있던 거죠. 역사적으로 한국 선교했던 분 중에서 가장 이 관문 선교를 잘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만주 지역에 계셨던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압록강 지역 이런 데 와가지고 그 관문에서 한국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제자화하고 그들에게 한국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고 촉복음을 보냈을 때 그 한국 북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복음화 됐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우리 서울에 와 있을 때 저 북쪽에서 그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내려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언더우드가 깜짝 놀란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찾아왔을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문독시 사역을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이 5개 나라에 쫙 관문들이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열려 있습니다. 그 관문 지역에 가시면 그렇죠. 2나라, 3나라의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문 지역을 또 포인트로 나의 선교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다양한 이 선교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이 다양한 것들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태국 선교 어디까지 아니? 태국 선교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 태국 선교를 전체적인 조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태국 선교 이해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시고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큰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